안녕하세요. 변리사 특허법 1차 강의를 맡게 된 백지혜 변리사라고 합니다. 오늘은 발명의 정의와 성립성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발명의 정의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명이라고 하는 것은 특허법 제2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자연 법칙을 이용할 것, 그리고 기술적 사상일 것, 그리고 창작일 것, 그리고 고도할 것, 이 네 가지 요건이 특허법에 규정되어 있는 발명의 정의입니다. 우선 외우기 편하시기 위해서는 자연 법칙의 자, 기술적 사상의 기, 창작일 것, 창, 그다음에 고도할 것의 고, 그래서 자기, 창고 이렇게 두 문자를 따서 암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자연 법칙을 이용할 것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연 법칙을 이용할 것. 특허법에서 우선 발명으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발명이 전체로서 이 발명 전체가 자연 법칙을 이용할 것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이 발명에서 일부분이 이제 자연 법칙을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일부분이 자연 법칙에 이용하는 것으로 보여도 전체로서 자연 법칙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특허법상의 발명으로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연 법칙을 이용한다는 의미는 누구든지 그 발명을 보고 실시했을 때 그 실시한 후에 이제 객관성이 담보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객관성이 담보가 되어야 해서 확실성과 그리고 반복 가능성 이 두 가지 요건이 만족이 되어야 자연 법칙을 이용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발명을 한 발명자가 이 발명이 반드시 자연 법칙을 이용했느냐 그것을 이제 인식할 필요는 없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판례를 이제 교재를 통해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판례 첫 번째 판례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판례 두 번째 줄에서 보시면 자연 법칙을 이용했는지 여부는 그 출원 발명이 청구항 전체로서 판단을 해야 하고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일부에 이제 자연 법칙을 이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항 전체로서 자연 법칙을 이용하고 있다고 판단되지 않을 경우에는 특허법상의 발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판례는 이제 자연 법칙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의 판례인데요. 이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보존 법칙. 보존 법칙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의 판례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발명은 처음에 이제 물이 이제 대지상에 있을 때 물을 위로 끌어올리는 그러한 기계에 대한 발명인데요. 이 같은 경우에 외부에서의 에너지 공급이 따로 없이 단순하게 물을 위로 끌어올리는 발명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에너지 보존 법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자연 법칙을 이용한 것이 아니어서 특허법상의 발명으로 인정되지 않은 그러한 발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교재에 있는 판례 함께 보시겠습니다. 외부에 에너지 공급 없이 급수적으로 낙하하는 물을 폐수되는 물 없이 위로 끌어올리는 것이 보시면 에너지 보존 법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자연 법칙에 어긋나는 발명으로서 발명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이렇게 판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발명은 한자 교재에 대한 발명입니다. 이 발명 같은 경우에는 우선 한자 교재가 있었는데요. 이 교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자가 나와 있고 이 한자를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그림이라든가 설명이라든가 이런 시각적인 요소를 통해서 이 한자를 좀 더 빠르게 인식하고 습득할 수 있도록 한 그런 교재였습니다. 이 교재 같은 경우에는 자연 법칙을 이용한 것으로서 인정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발명의 정의 규정에는 부합한다 라고 인정은 받았지만 결론적으로는 나중에 이제 신규성이나
뭐 진보성 이런 특허 요건을 만족하지 못해서 등록받지 못한 사례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참고로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함께 판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자 교재 및 애니메이션 한자 교재를 기록한 기록 매체 같은 경우에 효과적인 한자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이미지와 스토리가 연관되게 삽입하고 각 부분을 공간적, 물리적으로 배치 형성하는 구조를 취하므로 그래서 자연법칙을 이용한 발명에 해당한다. 이렇게 판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까지가 자연법칙을 이용할 것에 대한 요건에 관한 내용이었고요. 다음으로는 기술적 사상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허법상의 발명이라는 것은 반드시 기술 그 자체일 필요는 없고 기술적인 사상일 것이 요구가 됩니다. 그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기술로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사상이라는 것은 인간의 정신활동, 개념적인, 의식적인 내용, 의식적인 내용을 사상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허법상의 발명은 반드시 기술이 필요는 없고, 그래서 기술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구현이 되어 있다거나 또는 뭐 이미 존재해야 한다거나 그럴 필요는 없고 기술적인 사상으로서 이제 만족이 되면은 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래도 기술적인 기술에 대한 사상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그 자체로서 이제 전달이 가능한 객관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객관성이 담보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제 개인의 숙련도에 따라서 이제 차이가 생길 수 있는, 예를 들면은 뭐 피아노 연주하는 방법 또는 뭐 야구 같은 데서 이제 투구하는 투구 방법, 이런 것들은 발명으로서 기재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개인의 숙련도에 따라서 객관적으로 누구든지 동일하게 반복한 결과를 나타낼 수는 없기 때문에 기술적 사상으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이런 것은 이제 기능이나 기회라고 해서 발명으로서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창작일 것. 특허법상의 발명은 창작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미 존재하는 것, 이미 예전에 우리가 다 알고 있거나 또는 이미 공지되어 있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발명으로서 특허법상 인정을 해주게 되면 특허법으로 인정받는 발명의 종류가 너무나 많아지게 되고 특허법의 의의가 사장되기 때문에 항상 반드시 창작적일 것, 새로 만들어진 것일 것이 요구가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용도 발명 같은 경우에는 이미 존재하는 어떤 물건에 대해서 뭔가 새로운 용도가 발견되었고 그 용도를 발견하는 것에 있어서 창작적인 가치가 있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제 특허법상의 발명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가장 흔한 예로서 의학 용도 발명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개나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들 알고 있는 식물의 꽃의 종류이지요. 네, 만약에 개나리에 알레르기를 치료하는 용도가 이미 알려져 있다 라고 했을 때, 근데 이제 발명자가 여러 가지 실험이나 뭐 이런 노력을 통해서 알레르기가 뿐만 아니라 비만을 치료하는 항비만 용도를 새롭게 발견을 했다. 그리고 그 발견을 함에 있어서 굉장한 노력이 들어가고 창작적 요소가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의학 용도 발명으로서 인정을 받게 됩니다. 다음으로서는 이제 고도할 것이 있습니다. 특허법상의 발명은 고도할 것이 요구가 되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수준이 있어야
이제 발명으로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이 고도할 것은 실무적으로는 실용신안법과 이제 비교해서 실용신안법에는 이렇게 고도할 것이 요구가 되지 않기 때문에 특허법과 실용신안법을 이제 구별하기 위해서 고도할 것이라는 요건을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네 가지 요건, 자연법칙, 기술적 사상, 창작, 고도할 것, 이러한 요건을 만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발명으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고요. 그런 경우에 그런 발명을 출원하였을 경우에 위반 시 취급은 어떻게 되냐면 예, 특허법상에는 거절 이유가 존재를 하는데요. 특허법상에는 62조에 거절 이유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발명을 출원했을 때 그 출원된 발명이 이제 62조에 열거되어 있는 거절 이유 중 하나에 해당하게 된다면 이제 그런 출원은 이제 거절을 받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발명의 정의 규정, 특허법 2조는 이 62조에 포함이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이렇게 요건을 갖추지 못한 발명을 등록시켜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29조 1항 본문의 산업상 이용 가능성을 만족하지 못했다 또는 42조 3항 1호의 발명의 설명 기재 요건을 만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제 거절 이유, 정보 제공, 그다음에 무효 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완성된 발명과 비발명 그리고 미발명, 미완성 발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완성된 발명은 어떤 발명이냐? 이것은 보시면 판례에 이제 잘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예, 교재에 있는 판례 부분 보시겠습니다. 완성된 발명은 그 기술의 기재가 그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명세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반복적으로 실시해서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 객관적으로 게시되어야 한다. 이러한 요건을 만족했을 경우에 이제 저희가 완성된 발명으로 이제 성립이 하게 되고요. 비발명이라고 하는 것은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아예 발명 자체가 아닌 것을 의미합니다. 비발명과 뒤에 나오는 미완성 발명은 그 의미 자체가 다른 것으로 보셔야 합니다. 비발명은 애초에 발명 자체가 아닌 것을 의미하고요. 미완성 발명 같은 경우에는 발명은 발명인데 아직 완성되지 않은 발명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뭔가 보완을 한다거나 좀 더 구체적으로 더 성립할 수 있도록 조건을 갖춘다면 완성된 발명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그런 것은 미완성 발명으로 저희가 취급을 하게 됩니다. 그럼 먼저 비발명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비발명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한데요. 이 종류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외우시지는 않더라도 이 발명들을 봤을 때 이것이 이제 비발명인지 아니면 미완성 발명인지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는 습득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비발명에는 자연 법칙 그 자체인 경우에는 비발명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 단순한 발견, 교재 예를 보시면 뭐 천연물이라든지 자연현상 이런 단순한 발견 같은 경우에는 발명이 아닙니다. 또는 자연 법칙에 위배된 경우, 아까 예로 보셨던 그런 뭐 에너지 보존 법칙을 위배한 그런 물이 밑에서 외부 에너지 없이 뭐 위로 올라가는 이런 발명, 또는 또 영구운동장치. 영구운동장치라는 것은 사실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연법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자연법칙을 이용하지 않는 것. 이런 것은 주로 이제 인간의 정신 활동에 관련된 것인데요. 그래서 교재에 있는 예 보시면 뭐 경제법칙, 수학 공식, 그리고 또 뭐 금융 방법, 또는 뭐 생활 쓰레기 재활용, 종합 관리 방법 이런 것들은 자연 법칙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정신 활동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비발명으로 취급합니다. 그리고 기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숙련도에 따라서 이것을 실시하는 자가 이제 동일한 결과를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기능 또는 기회로 해서 발명으로 보지 않습니다. 또는 단순한 정보의 제시, 예를 들어서 CD, 뭔가 정보가 들어있는 CD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단순한 정보를 제공할 뿐이지 이것을 발명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정보를 제시하는 것에 기술적인 특징이 있는 그런 플라스틱 카드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숫자라든지 영문자, 글자 같은 것이 뭐 양각이나 음각으로 독특한 기술적 특징이 있어서 이런 방법에 의해서 정보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발명으로 취급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미적 창작물, 뭐 그림이라든지 아니면 조각, 이런 미적 창작물은 비발명으로 취급이 됩니다. 다만 뭐 예를 들어서 분수인데 이 분수가 노래를 하는 분수로서 노래에 맞춰서 뭐 위로 쏘아 올려지는 물이 있고 여기서 이제 조명이 또 이 분수에 따라서 찬란하게 바뀌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기술적인 특징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또 미적 창작물이라 할지라도 발명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그 자체 또 반복해서 동일 효과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발명이 아니라 비발명으로 취급을 받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미완성 발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완성 발명은 앞에서 비발명과 비교를 하여서 말씀을 드렸듯이 발명은 발명인데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러한 발명을 의미합니다. 정의 부분 보시면 발명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이 결여되어 있거나 또는 수단은 제공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제시된 수단에 의해서 과제 해결이 명백하게 불가능한 것, 이런 경우를 미완성 발명의 의의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미완성 발명의 유형에는 예를 들어 발명이 여러 개의 구성 요소가 있어야 그 발명으로서 완성이 될 수 있는데 그중 어느 구성이 이제 빠져 있는 경우, 이런 경우 미완성 발명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또 어떤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인식은 있는데 해결 수단이 없는 경우, 이런 경우는 미완성 발명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는 뭐 해결 과제나 수단 이런 것들은 제시가 되어 있는데 그 수단으로 실행을 하였을 경우에 효과가 없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미완성 발명으로 보실 수 있고요. 또 용도 발명인데 용도를 밝히지 못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미완성 발명으로 보아야 합니다. 또는 발명이 이제 완성은 된 거예요. 발명이 기술적 사상이 실현 가능하도록 완성은 되어 있는데 근데 이것을 실시를 했을 경우에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위험한 상태로 방치되는 것, 이런 경우에는 미완성 발명으로 취급을 합니다. 이렇게 미완성 발명으로 취급을 되었을 경우에 특허법상에서 이제 어떻게 취급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교재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미완성 발명을 출원했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62조에 제한 열거된 거절 이유로 나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없다. 29조 1항 본문 또는 발명의 설명 위반 42조 3항 위반으로 취급하여서 이제 거절 이유가 통지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미완성 발명인 경우에는 나중에 배우시게 되겠지만 선출원의 지위, 먼저 출원한 자에게는 원래 선출원의 지위가 주어지는데요. 선출원의 지위도 없고 또 확대된 선출원의 지위도 주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미완성된 발명을 출원한 후에 이것을 완성 발명으로서 만들기 위해서 뭔가 보완을 했다고 하였을 경우에 미완성 발명에 어떠한 요소를 추가해서
이것을 완성 발명으로 만들게 된다면 이러한 것들은 이제 처음 출원했을 때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규 사항 추가가 되어서 마찬가지로 거절 이유를 통지받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미완성 발명을 출원한 경우에 이제 심사관의 착오로 이게 등록이 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권리 범위를 인정받지 못해서 특허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유일하게 미완성 발명의 경우에도 이제 가질 수 있는 권리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공지기술의 지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공지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누군가가 출원을 하게 되면 이 출원에 대해서 이전에 있었던 어떠한 발명이나 논문에 나와 있는 내용들, 이러한 공지된 기술들에 의해서 이제 출원이 특허성을 판단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지기술에 비해서 이번에 출원한 것이 신규성이나 진보성이 인정이 되는지를 판단받게 되고요. 미완성 발명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완성된 발명으로 인정받는 것은 아니지만 하지만 이러한 공지기술의 지위는 인정을 받기 때문에 이 미완성 발명이 공지된 이후에 출원된 타인의 발명에 대해서는 이제 공지기술의 지위를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관련된 판례를 교재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성 또는 진보성 판단에 제공이 되는 대비 발명이나 고안은 두 번째 줄입니다. 미완성 발명 또는 자료 부족으로 표현이 불충분하더라도 그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경험칙에 의해서 극히 용이하게 기술 내용의 파악이 가능하다면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한마디로 미완성 발명이라고 할지라도 이제 그 내용을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보고서 이제 경험칙에 의해서 이러한 발명이구나를 판단했을 경우에는 그 후에 출원된 다른 발명에 대해서는 공지기술로서 인정을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미완성 발명과 명세서 기재 불비는 이제 구별을 하셔야 하는데요. 미완성 발명은 말 그대로 발명이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의미이고요. 명세서 기재 불비 또한 62조에 제한 열거되어 있는 거절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명세서 기재 불비는 발명이 완성됐다, 완성되지 않았다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이 명세서 상에서 발명이 얼마나 충분히 잘 기재가 되어 있는지 그것을 판단하는 요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세서 기재 불비 같은 경우에는 거절 이유가 나온 후에 이제 의견서와 보정을 통해서 이 좀 부적합하게 기재되어 있는 그런 명세서 내용을 본인이 보충을 할 경우에는 이것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미완성 발명 같은 경우에는 아직 발명이 완성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보충을 해서 이것을 극복할 수가 없다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관련된 판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완성 발명과 명세서 기재 불비는 법적 근거가 상이한 거절 사유이다. 말씀드렸다시피 미완성 발명은 29조 1항 본문 사업상 이용 가능성 그리고 42조 3항 1호의 발명의 설명에 의해서 이제 거절 이유가 나오게 되고요. 그러한 경우에 미완성 발명에 해당하는 경우는 보정에 의해서 하자 치유가 불가능하고 또 선원, 즉 선출원으로서의 지위도 인정받을 수가 없지만 명세서 기재 불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정에 의해서 하자 치유도 가능하고 선출원의 지위도 인정을 받기 때문에 법률적 효과가 상이하다라고 판례상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특허와 노하우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개인이나 기업이 이제 발명을 하였을 경우에 이 발명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은 크게 특허로서 보호를 받거나 아니면 노하우로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여기 나와 있는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공개, 보호, 요건, 보호 수단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발명자가 뭐 특허로 보호받을 것인지 노하우로 보호를 받을 것인지를 결정을 하게 되고요. 노하우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이제 비밀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개별적인 계약에 의해서 뭐 타인에게 허락을 실시한다든지 아니면 뭐 양도를 하게 된다든지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먼저 차이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개. 특허 같은 경우는 출원을 하게 되면 출원 후 1년 6개월 후에 반드시 출원 공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허가 등록이 되면 등록 공고를 통해서 다시 한번 공개가 됩니다. 따라서 특허로 보호를 받는다는 것은 특허법상으로 이제 이 발명의 보호는 받지만 반드시 공개가 되어야 한다는 측면이 있고요. 노하우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그냥 이것을 공개하지 않고자 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공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예로 코카콜라가 있는데요. 코카콜라 같은 경우에는 이 콜라를 만드는 제조 방법에 대해서 노하우로서 이제 보호할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이 코카콜라 제조 방법은 아직까지도 공개가 되지 않고 그냥 이 회사 내부에서만 이 기술 정보를 공유해서 타인들이 이것을 알고 따라하지 못하도록 노하우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와 노하우가 어떻게 보호받는가 하면 특허 같은 경우에는 특허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그런 조문들에 의해서 보호를 받게 되고요. 노하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특별히 보호를 받기 위한 그런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성립요건 같은 경우에도 특허는 뭐 진보성이나 신규성 그리고 산업상 이용 가능성 이렇게 특허법상에 나열되어 있는 여러 가지 요건들을 통해서 이제 특허가 이제 성립이 되게 되고요. 노하우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러한 요건이 특별히 있지는 않습니다. 침해에 대한 보호 수단. 특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허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민형사상 보호 수단이 따로 마련이 되어 있고, 노하우 같은 경우에는 특허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특허법상 규정되어 있는 민형사상 보호수단을 이용할 수는 없고, 계약이나 부정경쟁 방지법 또는 영업상 비밀보호법 등에 의해서 보호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특허와 노하우의 차이에 대해서 공개, 보호, 성립요건, 보호수단에 대해서 간략하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재에서 이제 특허와 노하우의 차이 밑에 발명의 정의 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제 나와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발명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연법칙 이용할 것, 기술적 사상일 것, 창작일 것, 고도할 것 이렇게 발명의 정의 규정이 되어 있고, 이 같은 경우에는 장점은 이렇게 명확하게 정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발명이 어떤 것인지, 이것이 발명인지 아닌지 판단이 명확하다는 것. 명확하기 때문에 이제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는 데 유리한 측면이 있다. 이런 장점이 있고요. 단점으로는 이런 정의 규정이 있음으로 해서 지금 계속 새로운 기술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와중에 이렇게 뭐 AI라든지 뭐 AI는 아니겠지만 하여튼 뭔가 이전의 개념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기술들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이것이 이제 이미 발명으로서 규정되어 있는 자기 창고 정의 규정이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이런 새로운 개념의 기술들을 과연 보호할 수 있을 것인가, 좀 더 융통성 있게 새로운 기술도 이제 발명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정의 규정을 없애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논의가 있습니다. 그런 논의가 있다는 정도만 1차에서는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논의에 대해서도 이제 2차에서 공부하실 때 조금 더 심도 있게 공부하시게 될 겁니다. 그 발명의 정의 규정의 필요성 밑에 이제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 넘어가시면 뭐 미생물 관련 발명, 의약용도 발명, 수치 한정 발명, 식물 발명, 여러 가지 발명들이 교재에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이제 특허 요건하고 이제 명세서 기재 방법들을 배운 다음에 앞으로 돌아와서 다시 학습을 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나중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발명의 실시 부분입니다. 발명은 크게 물건 발명, 물건에 대한 것이죠. 방법 발명, 그리고 제법 발명. 제법이라는 것은 물건을 만드는 발명을 의미합니다. 물건을 만드는 방법, 물건 생산 방법.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발명을 이제 카테고리를 나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각 발명의 실시가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그 타인이 나의 특허권에 대해서 실시를 했을 때 침해인지 아닌지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각각 물건, 방법, 제법 발명에 대한 실시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맨 처음에 법조문 보시면 2조 3호에 이제 실시에 대한 요건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건 발명 같은 경우에는 이 물건을 생산하거나 사용하거나 물건을 양도하는 거, 대여하는 거, 수입하는 거, 청약하는 행위. 이러한 행위를 이제 물건 발명을 실시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 발명이 물건 발명일 때 타인이 나의 허락 없이 이 물건에 대해서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다든지 이런 실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제 나의 특허권을 행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물건일 경우에는 생사, 양대, 수청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편하시겠습니다. 방법 발명의 실시입니다. 방법 발명은 이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를 방법 발명의 실시라고 하고요. 또는 이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를 방법 발명의 실시라고 합니다. 2조 3호에 3호 나목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몇 해 전까지만 해도 방법 발명이라는 것은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만 방법 발명으로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 청약이 들어오게 된 것은 소프트웨어 때문이었습니다. 어떠한 소프트웨어가 있을 때 누군가가 이러한 소프트웨어 특허 발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소프트웨어를 타인에게 불법으로 전송하는 행위에 대해서 이것을 발명의 실시로 볼 수 있을 것이냐 굉장히 애매한 문제였었고 이거에 대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소프트웨어 전송 행위에 대해서는 특허법상에서 이것을 실시로 보아서 침해로 볼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청약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청약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남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송하는 행위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청약하는 행위도 방법 발명의 실시로서 포함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제법 발명, 즉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에 대한 실시입니다. 그래서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 자체를 실시할 경우에는 당연히 이 발명의 실시가 되겠고요. 이러한 생산 방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물건의 경우에 물건의 사용, 양도, 대여, 수입, 청약, 생사, 양대, 수청 행위에 대해서도 이 제법 발명의 실시로 보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교재 보시겠습니다. 교재의 의의에서 물건 발명회 같은 경우에는 세 번째 줄입니다. 청약.
물건의 청약하는 행위도 이제 물건 발명의 실시로 볼 수 있는데 이 청약에는 전시를 하거나 광고하는 행위 또한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 청약이기 때문에 양도가 아니라 양수하는 행위, 누구한테 이 물건을 받는 행위 또는 수입이 아니라 수출하는 행위, 이러한 경우에는 물건 발명의 실시에 지금 포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발명의 실시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입한 물건이 보세구역 내에 존재할 경우, 즉 물건 발명에 대해서 이 물건을 수입한 경우에도 발명의 실시로 보지만 이 수입한 물건이 이제 보세구역에 있는 경우에는 아직은 수입이 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해서 이런 경우엔 발명의 실시로 보지를 않습니다. 다음으로는 부품의 교체, 권리 소진, 그리고 실시 행위의 독립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품의 교체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품의 교체. 이미 물건 발명이 있는 경우에 이 물건 발명에 대해서 누군가가 이 물건을 가지고 일부 부품을 교체해서 똑같은 물건을 다시 만든 경우에 이런 경우에도 발명의 실시, 즉 물건의 생산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판례에서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원칙 부분에 판례 먼저 보시겠습니다. 방법 발명의 제품을 적법하게 양수한 양수인이 다음째 줄입니다. 양수인이 이제 부품을 교체해서 원래 제품과 동일성을 해야 할 정도에 이르렀을 때, 동일성이 여기서 키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일성을 해야 할 정도에 이르렀을 때는 실질적으로 생산 행위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특허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수리행위나 부품 교체 행위가 동일성을 해야 할 정도에 이르렀는지 판단하는 것은 마지막 줄입니다. 제품의 객관적 성질, 이용 형태, 특허법 규정 취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는 물건에 대해서 일부 부품을 교체했을 경우에 생산에 이르렀느냐, 이것이 재생산으로 볼 수 있느냐라고 할 때에는 이 물건과 부품을 교체한 물건이 동일성이 헤아려졌는지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것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예로 굉장히 유명한 예가 있는데요. 일회용 카메라가 있었습니다. 이 일회용 카메라에 대해서 안에 내부에 이제 필름이 있는데 이 카메라를 양수한 양수인이 내부에 있는 필름을 다 쓴 다음에 그 필름을 빼고 필름을 갈아 낀 다음에 필름만 교체를 하고 이제 촬영 매수를 0으로 다시 재조정을 해서 이것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판 그런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동일성을 해야 할 정도의 재생산을 하였다고 해서 특허법상의 침해로 판단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예외에 대한 판례 내용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수리 또는 소모품 내지 부품의 교체 이후에 앞에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제품과의 동일성이 유지가 되고 그리고 소모품 내지 부품이 별도의 특허 대상이 아닌 한 그러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수리에 해당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특허 발명에 이제 침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판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